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37번째 시간인데요.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 나라 세우기 반민특위를 되돌아봄 반민특위의 좌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사에 대한 국민 대중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된 것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가운데 친일파의 주도로 나라가 세워졌다는 대중적 인식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친일파 문제는 6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계기라도 생기면 어김없이 불거져 나와 우리 건국사를 비판하는 가장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건국사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함에 있어서 친일파 문제야말로 다른 무엇보다 깊은 지혜가 요청되는 성찰을 가져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문제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지 않고서는 해방 전후사를 재인식하려는 우리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인식이란 책에 관련 논문이 없음에도 자칫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그 문제에 관한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말이야 친일파를 적어도 1000명쯤은 처형했어야 했어.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에 빚진 게 없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그들을 감쌌는지 알 수 없어. 이 같은 이승만 비판에 대해서 저는 그 선의를 이해합니다만 솔직히 말해 무언가 거창한 민족의 영웅서사를 추체험해 보고픈 푸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객관적 현실은 그러한 영웅서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엄연했던 역사적 제약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니체가 운명에서 자유로워졌듯이 우리도 친일파 문제의 주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1948년 9월 국회는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정합니다. 그의 기초에 반민특위가 구성되고 1949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동년 8월까지 559명이 특별검찰에 송치되고 222명이 기소되었으며 38명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보면 체형이 12명, 공민권 정지가 18명, 무죄 내지 형면제가 8명입니다. 체형은 사형 1명, 무기징역 1명, 기타 징역 1년 내지 2년 6개월이며 집행유예 등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은 두 사람은 곧이어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엄중하게 처벌한 친일파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반민특위와 가장 심하게 대립한 세력은 경찰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절반 이상은 일정 때부터 경찰에 근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1960년 조사에 의하면 당시까지도 경찰의 3할이 일정 때부터의 경력자였으니 그렇게 짐작해도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해방 후 점령군으로 남한에 들어온 미군정의 입장에서 친일파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 진입하면서 큰 전투를 치렀다면 입장이 달라졌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미군정은 치안을 유지하고 공산 세력의 저항을 제압할 때 그 방면에서 전문 능력을 지닌 일정대의 경찰들을 채용함에 별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경력 27년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고문한 노독슬 같은 고참 경찰도 있었습니다. 반민특위는 그를 포함하여 경찰 간부 3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집단이 격앙하고 드디어 1949년 6월 서울시경 국장의 지휘하에 경찰부대가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특위요원을 연행하는 중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백주의 테러였지요. 그럼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한 불법 행위를 묵인합니다. 뒤이어 임명된 반민특위 위원장은 처음부터 반민특위 활동에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반민특위는 잔여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해 8월에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반민특위의 비극적인 좌절은 대다수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상처가
지난 60년간 나물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분열의 근원으로서 친일파 문제. 오늘날 역사가의 눈으로 반민특위 활동에 관한 여러 자료를 읽어본 소감은 한마디로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민특위 특별검찰과 수사요원은 고작 수십 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만 명의 경찰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반민특위가 경찰을 이기기 위해서는 경찰의 지도부가 친일 경력과 무관한 깨끗한 사람으로서 반민특위 활동에 도덕적으로 승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경찰을 감독지휘하는 대통령을 위시한 집단 세력이 친일파 청산에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조건들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대다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친일 경력의 소지자였으며 그들이 보기에 동료가 체포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보기에 반민특위 사람들조차 친일 혐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한단 말이야.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반민특위의 활동은 소수의 자익들이 우익진영에 압박을 가하는 정치공세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친일파 청산은 해방 직후부터 좌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예컨대 1945년 10월 미국에서 막 돌아온 이승만과 조선공산당의 영수 박헌영이 장장 4시간에 걸쳐 정치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친일파 문제에서 입장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박헌영은 친일파를 근절한 다음 순전한 애국자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요소들로만 이루어지는 조건부 통합을 주장한 반면 이승만은 성스러운 건국사업에 친일파를 제외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무조건 통합을 역설합니다. 제11장에서 소개한 1945년 9월의 스탈린 비밀 지령에서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만 당시 좌익 세력들이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는데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은 정가의 보도와도 같은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자면 일본에 협력하면서 근대를 학습하고 실천해온 우익 세력의 대다수에게 친일파 문제는 처음부터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친일파 청산은 그 순수한 대립 명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자유익의 첨예한 대립각을 이룰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좌우익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우익끼리라도 이 문제는 분열의 소지였습니다. 1945년 12월 귀국한 임시정부의 요인을 환영하는 자리가 한민당의 간부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시정부의 신익회가 국내에 있던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두 친일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덕수가 그럼 난 어김없는 숙청감이군 그래 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에 신익회가 어디 설산뿐인가? 라고 맞받았지요. 이를 보고 있던 송진우는 여보 회공 표현이 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국내에 발붙일 곳도 없이 된 임시정부를 누가 오라 하였기에 그런 큰 소리가 나오는 거요. 라고 말하면서 중국에서 궁할 때 무엇을 해먹으면서 살았는지 여기서는 모르고 있는 줄 알아? 라고 원성을 높였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 해프닝을 접하고 저는 마음이 심히 언짢았습니다. 그렇게들 모두가 분열돼 있었던 겁니다. 제11장에서 지적한 그대로입니다만 해방 공간에서 사람들은 민족이니 계급이니 하는 외래 담론으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몰면서 대립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선진적인 정치적 통합으로 이끌 자유적 질서의 공동체는 그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정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1960년대 경제기획원 차관까지 지낸 어느 분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정부의 관료들은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친미파는 미국에서 돌아온 소수의 고위직이었고 친중파는 중국에서 임시정부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로서 정치적 명분이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실무 능력이 거의 결여된 사람들이었으며 수적으로 가장 많은 친일파는 일본에 유학했거나 국내 대학의 출신자들인데 정치적으로 취약한 입장이나 실무 능력은 가장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갈등 구조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은 낮과 밤으로 교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제주도와 여수, 순천에서는 남로당이 일으킨 반란이 전개 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민특위의 활동은 정부의 실무 관료들을 동요시켰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